안녕하세요. 화성란입니다. 그동안 몽골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몇 편 소개해드렸는데요. 몽골 초원에 펼쳐져 있는 고비 사막의 고비는 몽골말로 거친 땅, 황무지란 뜻이라고 합니다. 생애 한 고비를 넘기고 나면 또다시 마주하게 되는 고비처럼 어쩌면 우리의 생은 늘 생의 고비를 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번 시간에 함께할 소설가 정도상 선생님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어느 봄날 인사동. 안녕하세요. 소설 낙타의 출간을 기념하며 정도상 작가와 독자들이 만났다. 같은 이제 부모 입장에서 되게 그 슬픔을 극복하신 거에 대해서 되게 정말 찬사를 보내고 싶고요. 저는 그냥 소설로만 읽었어요. 굉장히 슬펐고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일진이고요. 연재 기간 내내 정말 아침마다 사막으로 여행하듯이 낙타는 저에게서 이제 과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사막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갔고 또 저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또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고비 사막과 그 주변의 광활한 초원에서 유목민인 흉노족의 열망을 잘 표현한 암각화를 보고 유목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정도상 작가. 그는 천양에서 두만강을 건너온 여인을 우연히 만난 후 스스로 금기로 여겼던 유랑의 이야기를 쓰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찔레꽃이라는 작품이 이제 연작 소설인데요. 아마 이제 최근에 와서야 이 탈북 문제를 다룬 시도 많고 소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도상 찔레꽃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우리가 그 남과 북의 이른바 정치 또는 경제, 체제 경쟁 면에서 북쪽 사회를 남쪽이 우월한 입장에서 재단 짓고 또 같은 동포지만 왠지 그 우월한 입장에서 연민의 시선을 갖다 보니까 북의 동포들을 같은 수평적 시선에서 볼 수 있는 걸 자꾸 놓쳐왔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찔레꽃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이제 국경선 접경 지역에서 많은 외신들과 이제 매스컴에서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도상이 아마 직접 취재를 한 결과일 텐데요. 그 작중 인물인 주인공인 충심이라는 인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탈북자들이 알고 있는 보편적인 사실과 좀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중국과 북한의 국경 지역에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방 외신들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잘 아는 매스컴에서 탈북자들이 북의 경제적 빈곤 때문에만 이제 탈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각지대에서 북한의 많은 동포들이 마치 남한사에서도 참아 있어서는 안 되는 인신매매라는 반인권적인 실상으로 북을 벗어나고 있다. 이 점을 이제 정도상 작가는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찔레꽃이라는 작품은 단순하게 남과 북의 동포의 화해 또는 이런 부분에 초점 두기보다는 21세기의 남북 문제를 어떻게 문학적 관점에서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들은 정치 경제를 뛰어넘어선 인간과 인간의 연대, 인간과 인간의 평화로운 소통에 의해서만 남북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작가의 염원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인간의 자유의지와 삶의 조건을 억압하는 구조적 폭력과 사회적 기제를 탐구하는 작품을 꾸준히 써온 정도상 작가. 2008년에 펴낸 연작소설 찔레꽃은 충심이라는 한 북한 여성의 고단한 유랑의 삶을 통해 이념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 사회적 약자가 처한 현실을 섬세하고 생생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시대의 아픔과 소외된 이들의 삶을 서정적이면서도 사실적으로 그려왔던 정도상 작가의 작품 세계는 소설 낙타를 기점으로 사뭇 달라졌다. 아들의 죽음과 작은 깨달음을 맞바꾼 것이다. 3개월간 인터넷에 연재되며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소설 낙타는 주인공이 아들의 영혼과 함께 고비 사막을 건너는 이야기다. 3000년 전 흉노의 암각화를 보러 떠나는 여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주어진 삶을 건강하게 살아내는 사람들과 우정을 나누고 자연과 사귄다. 인터넷도 휴대폰도 연결되지 않지만 양과 염소를 친구 삼고 나무와 바람을 스승으로 삼으며 사막을 건넌다. 소설은 아들을 온전히 하늘로 보내는 이별의식이자 동시에 자기 내면과 만나는 여행이다. 이전 소설에선 보기 힘들었던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여행한다는 환상적 설정과 신화적 상상력 등은 보편적이고 인간의 본질을 묻는 소설을 고민한 결과다. 소설가 정도상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몇 해 전에 어느 문상자리에서 뵙고 처음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너무 소원했네요. 네. 선생님을 모신다고 하니까 오늘 아침부터 노래 한 소절이 내내 떠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제가 충심이가 된 듯 그 찔레꽃이라는 노래를 속으로 되뇌곤 했는데요. 네. 오늘 말씀을 나눠볼 작품은 얼마 전에 펴내신 장편소설 낙타하고 네. 또 그 전에 펴내셨던 소설집 연작소설이죠. 네. 찔레꽃입니다. 네. 낙타를 읽는 동안에 그동안의 선생님의 어떤 작품들과 문학적 지향점이 조금은 좀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는데요. 네. 낙타를 쓰면서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좀 부정하고 싶었어요. 그동안에 상투적으로 글을 써왔지 않는가라는 반성이 있었고요. 리얼리즘의 규율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상투성에 스스로 절망하고 있었다는 것이 가장 컸고요. 두 번째로는 주인공이 현실의 나와 비현실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혼하고 여행하는 거니까 당연히 성찰적이고 또 환상적인 기법이 들어오지 않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기존의 리얼리즘의 규율에서 벗어나려는 시도, 그 다음에 나에 대한 부정, 상투성의 극복, 이것들이 낙타를 쓰는 힘이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네. 첫 장에 복효근 시인의 옆구리에 절벽 하나가 만들어졌다는 표현을 쓰시고 계신데요. 네. 그 표현이 정말 절감될 만큼 먼저 떠난 아들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어요. 네. 제가 몽골을 2005년도에 다녀왔습니다. 2005년도 11월에 다녀왔었는데요. 그 11월에 몽골에 갔을 때 이미 상당히 추웠고 눈도 많이 내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김호석 화가라는 분이 암각화를 보러 가자고 해서 일행하고 떨어져서 둘이만 이제 고비 사막을 갔죠. 가서 암각화를 보고 이 암각화는 흉노족이 남긴 암각화였어요. 한 철기시대 초기의 암각화였는데 그걸 보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했죠. 그때 제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림을 그리는 게 자기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이제 그리려고 하면서 미술학원을 다니면서 자기 그림이 좀 변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한테 암각화를 찍어온 사진을 보여주면서 세월을 견디는 예술을 해야 된다. 흉노적이 남긴 이 암각화는 단순하지만 5,000년이라는 세월을 견디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앞에 와 있다. 그래서 내년에 나랑 같이 암각화를 보러 가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이 있은 지 일주일 만에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생을 이제 버린 거죠. 낙타와 함께 살펴볼 오늘 연작소설인 찔레꽃에도 보면 얼룩말이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네.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얼룩말이라는 제목도 바로 그 아들이 지어줬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얼룩말은 어느 해인가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같이 이제 북한 꽃제비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예. 꽃제비 다큐멘터리를 쭉 보고 이 꽃제비 아이가 죽는 과정까지 보여줬는데 이걸 다 보고 나서 이 친구가 문득 아빠, 저 소설을 아빠가 아니면 누가 쓸 수 있을까? 왜? 아빠가 어쨌든 북한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북한 사람을 자주 만났고 저들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알 텐데 저 소설을 반드시 아빠가 써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얼룩말이라는 제목을 지어주면서 아프리카의 그 세렝게티 국립공원에 이제 동물들이 많이 살잖아요. 거기에 이제 누우떼와 얼룩말떼가 풀을 따라서 이동을 해가는데 세렝게티 고원에 이제 도착하기 직전에 마라강이라는 강을 건너게 돼요. 이 마라강에는 악어들이 살고 있고 이걸 건너가는 동물들을 잡아먹는 거죠. 수천 킬로를 이동해온 얼룩말이 세렝게티를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라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 얼룩말을 저 소년이 상징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목도 지어주면서 그런 형식으로 글을 써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해줘서 그때부터 저 소설을 한번 써야 되겠다 생각을 이제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다큐멘터리 꽃제비에서 연상된 한 주인공이 바로 충심이고 또 그 소설이 찔레꽃이군요. 그렇게 된 셈입니다. 네.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리얼리즘이 갖고 온 어떤 반복성, 상투성의 어떤 한계를 느끼셨다고 했지만 역시 선생님의 어떤 장기라고 할까요? 예, 그런 것은 역시 현실사회의 모순이나 또 분단, 통일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늘 만나면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랬어요. 예, 낙타를 읽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만 충분히 낙타 같은 소설도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전에 왜 그런 문제에 천착하시게 되셨는지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네. 누구나 그렇지만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역사를 만나고 사회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 전에 살았던 인식이 바뀌게 되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운동이란 걸 하게 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잘 모르겠지만 운동을 하게 됐어요. 운동을 하게 되면서 사회의 어두운 측면을 훨씬 많이 만나게 되었고 사실 제가 운동을 한 계기는 아주 엉뚱한 데서 시작되는데요. 83년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KBS에서 이상가족 찾기 방송을 했어요. 보초를 쓰고 와서 내무반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텔레비를 켜면 24시간 내내 이상가족 찾기 방송을 하는 거예요. 머리에 흉터 있음 이런 거 딱 들고 20년, 30년 만에 이 사람들이 만나서 울부짖고 그리고 또 헤어진 사람을 애타게 찾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헤어져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의문을 따라가다 보니까 거꾸로 군대에서 이상하게 의식화가 돼버렸어요. 이게 역사와 체제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대하고 이제 대학에 다시 복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운동을 하면서 이제 운동보다 먼저 문학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그 낮은 곳의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졌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회의 어두운 측면을 자꾸 반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분단이나 통일 문제도 누군가 한 사람쯤은 이런 걸 쓰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네. 그 남북교류 실무자로서 북한과 중국을 여러 차례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랬기 때문에 어쩌면 북한을 좀 고발해야 하는 성격의 네. 찔레꽃을 쓰기는 조금 쉽지 않으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려웠죠. 왜냐하면 이 문제가 뭐 쉬운 문제는 아니어서. 근데 다행히 제가 이제 이 찔레꽃 쓰기 이전의 작품들이 대개는 비판적인 내용이 많아서 북쪽 작가들이 나를 믿어준 측면도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찔레꽃을 쓰고 나니까 북과 어떤 실무 접촉을 갔을 때 북에 이제 보위부라고 하죠. 우리로 치면은 국정원 같은 곳인데 보위부에서 공식적으로 엄중히 항의를 했어요. 찔레꽃을 쓴 것에 대해서.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이 소설을 잘 읽어보면 너희를 비판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고, 어쨌든 이 글을 쓰게 되면서 자기들과 상의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매우 서운하다고 하고 난 다음부터는 다시는 문제 삼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북한 내부에 이제 꿈을 잃고 사는 사람들, 사실 충심이랄지 충심의 애인이랄지 다에게 꿈이라고 하는 게 너무 규정되어 있어서 이 꿈으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길의 꿈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하고 싶었고, 또 그 꿈을 옥죄고 있는 어떤 현실, 체제,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풍풍우라는 소설에 보면은 이 주인공이 다시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집안에 사진 액자들이 떨어져 있는데, 이 사진 액자들이 북한의 어느 집이나 걸려 있어요. 이것이 떨어져서 깨져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주인공의 의식 속에서 소위 말해서 우상화가 깨졌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렇게 북을 상당히 많이 비판했고, 제가 생각하기에 북의 주체사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타자를 상상하지 않는 데 있어요. 너무 주체만 생각하다 보니까 타자를 전혀 상상하지 않아요. 사실 저는 철학이랄지 작가들이랄지 철학하는 사람이나 글을 쓰는 사람이나 핵심은 타자를 상상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북의 주체사상, 북의 문학은 타자를 상상하지 않아요. 자기만 상상하죠. 그래서 타자와의 교류와 소통이 지금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이런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사실은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대로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 거라 생각도 들어요. 국밥을 먹은 뒤에 충심과 미향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멀리 중국의 도문이 보였고 그 중간에는 두만강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었다. 두만강을 가로질러 다리가 놓였는데 그 위로 낡은 트럭 한 대가 짐을 가득 싣고 털털거리며 중국 쪽에서 건너오고 있었다. 조선적 여인의 가머니설에 속아 두만강을 건넌 충심의 인생 유전은 인신매매를 당해 국경을 넘은 이후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탈북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담고 있다. 여울목 근처의 국경 경비초소에서 탐조등을 켰다. 탐조등의 길고 강렬한 불빛이 두만강 물결 위의 밤안개를 샅샅이 훑었다. 탕탕탕. 초소에서 사격이 시작되었다.
국경 마을을 벗어나니 검게 뻗은 도로가 나타났다. 여기서부터는 오직 스스로 알아서 중국과 몽골의 국경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영수는 앞으로 넘어져 저녁에 먹은 컵라면을 마구 토해냈다. 하하, 숨을 크게 몰아쉬니 조금 살 것 같았다. 저기 보이는 저 언덕을 따라서 꼿꼿이 올라가다 보면 중국 철조망이 나올 게입니다. 그럼 대가는 철조망을 넘으시오. 일단 철조망만 넘었으면은 마라강은 얼마나 더 걸어가야 있는 것일까? 마라강만 건너가면 엄마가 있는 세렝게티가 펼쳐져 있을 텐데. 빨리 오시오. 저기 철조망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방송사의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영감을 얻으셔서 소설을 쓰기 시작하셨겠지만 네. 소재가 워낙 좀 특이하다 보니까 취재도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취재가 아주 어려웠죠. 네. 어떤 날은 하얼빈에서 목단강 시까지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3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근데 그때 하얼빈 날씨가 영하 30도였어요. 영하 30도라는 네. 날씨가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그렇죠. 영하 네. 30도인데 그 고속버스가 하필이면 난방이 고장난 거예요. 난방이 고장나서 아주 오들오들 떨면서 3시간 반을 이제 가기도 했고, 네. 그 농촌, 그들이 살았던 농촌을 직접 찾아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탈북자들이 살고 있는 동네들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실제 탈북자를 만난 것은 또 우연하게 만나게 돼요. 이제 중국 가면은 이 바람맛집이 많거든요. 이 바람맛집 가가지고 바람맛 봤다가 우리말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선족이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은 탈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이제 취재비 명목으로 돈을 더 주면서 계속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끌어내고, 이 친구의 친구들이 이제 중국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소개받아서 다니면서 이제 끊임없이 취재를 했죠. 재밌는 거는 탈북이 일회로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되게 잡혀서 돌아가면 이제 북에서는 탈북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봐요. 생계형 탈북과 정치형 탈북. 그래서 생계형 탈북은 그야말로 배가 고파서 간 사람들은 잡혀서 북한으로 돌아오면 재교육을 시켜서 원래 있던 직장과 원래 살던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네. 정치형 탈북은 핵심이 기독교에 감염됐느냐 안 됐느냐가 핵심이에요. 판단의 기준이. 그래서 정치형 탈북은 당연히 이제 교도소로 보내겠죠. 그런데 대개의 탈북자들이 다시 재탈북을 하게 된 경우는 이 우물 공동체가 주는 가혹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우물가에서 빨래하고 이러면서 누구네 집 딸은 중국 가서 몸을 버렸다더라, 뭐 떼놈의 씨를 받아왔다더라, 혹은 임신해서 돌아오면 이게 또 이민족의 씨고, 그러다 보니까 유아 살해까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동네에서. 당이나 국가로부터 받는 아니고. 탄압보다 네. 우물공동체 탄압. 제가 이제 우물공동체라는 말을 지어내긴 했지만, 여기서 그들이 하는 말이 여기서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다시 탈북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작 배고픔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되면 다시 탈북을 하게 된대요. 만일 대한민국에서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밀항을 한다지 나가면은 1회 이상을 하지를 못해요. 네. 근데 북은 그만큼 허술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허술한 속에서 만나는 친구들 중심으로 취재가 좀 비교적 잘 됐고, 게다가 여기 갑봉이나 춘구로 나오는 연길에 살고 있는 인신매매 조직, 네. 이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기도 했어요. 실제로 만나서 이들로부터 이야기도 많이 들었죠. 지금 충심이를 통해서 본 어떤 여성 탈북자의 어떤 여로, 일상 이런 것들이 어쩌면
그냥 보통 탈북자들의 여정이라고 봐도 좋을 듯 싶은데요. 왜냐하면 그렇죠. 함흥 2001 안개에서 보면 충심은 그냥 여느 여고생처럼 발랄하고 순진해요. 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느닷없이 인신매매를 당하고 강제로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또 도망을 하게 되고 네. 이런 과정들이 비일비재로 그쪽에서는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좀 끔찍한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되게 여성 탈북자, 남성 탈북자들은 되게 이제 배가 고파서 스스로 넘어오는 사람들이고 여성 탈북자의 70%가 북에서부터 인신매매를 당해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모르고 계속 자유를 찾아서 탈북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북 내부에도 이제 인신매매단이 결합돼 있어서 탈북을 하게 돼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그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과 중국 조선족과의 결합. 네. 이것이 탈북 인신매매단, 이제 탈북자들을 탈북이 아니고 인신매매에서 탈북시키는 핵심적인 이제 일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북을 탈출해서 중국에서 인신매매 당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인신매매 당해서 네. 건너오게 돼요. 네. 이런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하고 그래서 탈북의 문제를 좀 단순하게 볼 수는 없다. 진짜 인권의 문제로 이렇게 좀 가야지 자꾸 이데올로기 문제로 가니까 그 인간 유린의 그 현장이 자꾸 숨겨지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찔릴 것을 읽으면 이제 다 드러나는 건데요. 네네. 이제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안산에 도착한 충심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예, 그렇죠. 자신의 성을 팔 수밖에 없는 일인 거죠. 노래방 도우미로 살아가는데 충심이가 잘 부르는 노래가 이제 이 소설의 제목인 찔레꽃입니다. 충심이가 함흥 음악학교에서 배우는 노래예요. 그래서 북에 가보면 계몽기 가요라 해가지고 이 일제시대 때 불렀던 노래들을 다 해금시켜서 막 불러요. 다 부르기 때문에 음악학교에서 가르쳐서 이제 배우고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찔레꽃 설화라고 하는 게 고려가 원의 지배를 받을 때 잡혀간 한 여성이 원나라에 가서 살다가 고향을 자꾸 그리워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고향을 보내주게 되는데 고향에 와서 보니까 동생이며 가족이 다 사라져서 죽고 없어요. 그래서 동생이나 가족이 살았던 그 죽었던 자리를 찾아가 보니까 전부 찔레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랑민의 상징으로 그 영어를 좀 쓰자면 디아스포라의 상징으로 이제 찔레꽃이 우리 설화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찔레꽃이라는 제목을 쓰게 되는 거죠. 이제 얼룩말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얼룩말이 이제 국경을 건너는 일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렝게티 초원의 어떤 그런 그림처럼 다큐멘터리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약국양식이 지배하는 동물의 세계가 이제 현실 속에 들어와 있는데요. 네. 예. 무엇보다도 이제 인간 세계는 뭐 동물의 세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글의 세계니까. 그 세계 속에서 특히 약자가 살아가는 방식, 얼룩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약자고 끊임없이 이동해야지만이 살아남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분단 체제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그 이데올로기 문제도 있지만 약육강식의 문제도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얼룩말이라고 하는 이동하는 동물에 사실은 우리 탈북자들도 빗대기도 했지만 더 크게는 이주노동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글의 법칙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탈북자뿐만이 아니고 이주노동자까지 그리고 상처받고 떠도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전쟁의 상처 때문에 떠도는 사람을 난민이라고 하잖아요. 난민이고 이 난민은 생의 근거를 잃고 떠도는 사람이라면 유목민은 생의 근거를 찾아 떠도는 사람들이거든요. 결국엔 생의 근거를 잃자마자 곧장 유목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난민과 유목민은 결국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건데
지상의 모든 떠도는 사람들이 다 얼룩말 같은 존재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정말 악의 정도인 것 같아요. 인신매매인 그 갑봉이 네. 나중에는 그 돈을 가로챈 사기꾼을 추적하고 도와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예, 예. 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아무리 악한 인간도 뭐 근본이 악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문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의 변화를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악한 인간도 어느 지점에 가서는 선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삶이나 인간을 이분법적으로 판단해버리면 결코 변하지 않은 선악의 논리가 지배하는 거지만 이분법을 버리고 다양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코 변하지 않는 선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의 내면에도 여전히 악한 측면이 있을 것이고 또 선한 측면도 같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풍부하게 볼 수 있다는 것, 저는 사실은 20대 때 막 등단했을 때는 그렇게 못 봤어요. 인간을 규정해서 봤죠. 선한 인간, 악한 인간, 서로 대립하는 인간, 이렇게 규정해서 봤다가 나이를 점차 먹으니까 사람들이 꼭 그렇게만 사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인간에 대한 더 훨씬 더 풍부하고 폭넓은 이해가 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봉이하고 충구도 무작정 아주 악한으로만 그리지 않게 된 거죠. 네. 사진이나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근사한 모래 언덕이 끝없이 펼쳐진 사막이 아니었다. 주먹만한 크기의 날카로운 돌덩이들이 뒹구는 여기가 이미 고비 사막이었다. 나는 고비 사막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았다. 아, 규가 낮게 탄성을 질렀다. 왜? 내가 물었다. 규가 짜증난 표정으로 이어폰을 귀에서 떼어냈다. 배터리가 떨어졌어. 초원에서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 손전화를 전혀 이용할 수 없었다. 규는 처음엔 금단 현상이라도 일어나는지 다리를 떨며 못 견뎌했다. 다행히 mp3로 버텨왔는데 그것마저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이다. 나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다. 초원에 들어가면 문명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오만인지 쉽게 느낄 수 있다. 인간의 눈길이 닿을 수 있는 끝까지 단조롭게 펼쳐진 초원에는 문명의 척도로는 결코 가늠할 수 없는 어떤 아름다움이 존재했다. 초원은 문명 밖 야생의 세계였다. 지루할 정도로 푸르게만 펼쳐져 권태를 느끼게도 하지만 자세히 보면 온갖 살아있는 것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며 실존을 드러냈다. 초원은 문명에 대해 어떤 풍자와 은유를 보여주었다. 가끔은 심심한 것도 괜찮아. 심심하지 않아. 재밌어. 이제 장편소설 낙타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 제목이 낙타인가요? 문득 한 시인의 이제 19절에 떠오르는데, 낙타가 이게 사막을 지나다가 죽게 되면 네. 낙타 하나하나가 베이스 캠프다라는 그런 19절이 떠오르는데, 그런 심정이셨을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낙타의 걸음걸이가 느리다는 것에서 낙타라는 제목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약간 뭐 잘난 척을 하자면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보면은 정신의 세 가지 변화라는 게 나와요. 인간은 낙타의 단계, 그 다음에 사자의 단계, 어린아이 단계로 변화하게 되는데, 낙타의 단계에서는 현실의 모든 짐을 어깨에 지고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 이 짐을 내려놓고 자유의지를 갖게 되는 게 사자의 단계고, 이 자유의지의 단계에서 깨달음의 단계로 가는 게 어린아이의 단계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낙타는 니체의 낙타이기도 하고, 제가 고비를 여행할 때 실제로 타보았던 낙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느리게 걷는 낙타이기도 하고, 그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묘한 말과 낙타는 묘하게 이렇게 영혼을 느끼게 해줘요. 이제 그런 네. 측면에서 낙타이기도 하고 그래요. 네. 낙타를 읽다 보면 그 몽골 여행을 같이 떠나고 있다는, 동참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게 할 정도로 굉장히 생생합니다. 몽골 여행을 직접 하시면서 그 여로들을 직접 적으신 거잖아요. 저는 그 몽골을 여행할 때 뭐 어디를 여행하든지 간에 메모를 안 해요. 네. 메모를 하게 되면 이렇게 메모에 사로잡혀가지고 글 쓸 때 방해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메모를 절대 안 하는데, 몽골은 이제 울란바토르가 몽골의 수도인데요. 거기를 도착해서 하룻밤 자자마자 새벽에 이제 초원으로 나가게 되는데, 초원에 나서는 순간 일단 핸드폰이 전혀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인터넷도 당연히 안 되고, 그러니까 문명의 이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자동차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오직 원시의 상태로만 딱 놓여지게 되거든요. 그 상태가 저는 참 좋았어요. 그 상태가 좋았고, 그리고 자연하고 나하고 1대1로 직면해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그래서 거대한 우주 속에서 겨우 겨자씨만한 존재의 인간이 얼마나 오만하게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이제 그런 게 몽골의 여행인데, 사실은 지구의 실체랄까요? 그러니까 지구의 실체를 몸으로 겪어내는 여행이 몽골 여행이나 네팔 여행이 아닌가 싶어요. 낙타의 주인공은 혼자 이제 몽골을 여행하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죠. 예, 아들 규가 옆에 있습니다. 예. 네.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의 어떤 자전적인 요소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성정 중에 하나가 버리지를 못해요. 사람도 못 버리고 물건도 잘 못 버려요. 특히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버리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버림받을 때까지 견뎌요. 그리고 이제 버림받게 돼요. 버림받게 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어린 시절에 이제 소설에도 나오지만, 그 외고모 할머니 댁에 혼자 남겨지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 어머니가, 과부인 어머니가 어떤 젊은 총각과 연애하게 돼서 나를 그냥 두고 떠나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할머니가 미워하는 거예요. 그 상할머니는 그걸 알고 있으니까 미워하게 되고, 나는 잘 모르고 있고 어리니까 이제 이 상태에 놓여 있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총각하고 연애가 순조롭겠어요? 과부인데 이건 총각이고, 물론 이제 연애가 깨지게 되겠죠. 깨지게 되는 과정도 물론 소설에 나오는데, 그때 이제 다시 나를 깨질 무렵에 불러 올렸다가 서울로 불러 올렸어요. 올렸다가 고아원에 또 맡겨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버림받은 기억들이 이제 자꾸 강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살면서 못 버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버림받은 것, 홀로 남겨진 것에 기억과 상처가 자꾸 작용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자꾸 그걸로부터 내가 이제 매달려 있다는 느낌이 강해서, 사실 이 소설은 과거의 상처들을 이렇게 솔직하게 드러냄으로써 그걸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저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80년대가 나한테 준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선악의 이분법 얘기했는데, 80년대가 선악의 이분법을 나한테 줬어요. 근데 그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상투성이 있었어요. 이걸로부터 벗어나려는 몸부림이 사실은 이 책 속에서 그려지게 되는데, 이걸 카페에 연재할 때는 숙자가 노동운동도 하게 되고, 숙자의 남편, 나도 다 노동운동을 하게 되는데, 연재 끝나고 나서는 나도 여전히 또 상투성에 매달려 있구나 싶어가지고 그 부분을 싹 드러내요. 네. 그 부분을 다 드러내고 보다 근원적인 삶으로 이제 내용을 바꾸고 수정하게 되는데, 그 상투성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나야지만이 이 상투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면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동안에는 어떤 그 문학을 한다는 의미와는 정반대로 낙타를 통해서 어떤 치유를 하셨을지도 모른다는 감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네, 치유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그 소중한 것의 소중함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잃고 나서 비로소 저는 소설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삶이나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고 살아봤다면 아들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삶에 대해서 비로소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깊이 쳐다보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사실은 매우 불행하긴 하지만 아들과 소설을 맞바꾼 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작품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문체나 서사에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소설을 쓰실지 사실 더 기대가 돼요. 네. 제가 연애 소설을 한 번도 안 써봤어요. 네. 물론 이제 저는 살면서 몇 가지 이제 원칙들이 있었는데, 내가 한 연애를 글로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지 않는다. 왜냐하면 좀 예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나의 예의. 그런데 어쨌든 깊이 있는 그리고 재미있는 연애 소설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고, 그런데 이제 잘 될지 모르겠어요. 잘 될지 모르겠고. 지금은 이제 당장은 동화 하나를 쓰려고 그래요. 네. 동화 하나를 쓰려고 하는데, 치매 걸린 할머니와 철거민 어떤 아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할머니는 점점 기억이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이 아이가 놓여 있는 것은 개발이라고 하는 현실에 맞물려 있는 네. 이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여기 얘기를 또 하고 싶어요. 네. 문제죠. 네. 낙타를 읽는 동안 선생님이 직면한 어떤 고독,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과 또 고통을 정면 충돌해서 이겨나가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앞으로 또 동화책이든 소설이든 신간이 나오는 대로 열심히 사서 읽는 독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어느 부분 낭독해 주실지요? 저기 살펴봤는데요. 좀 어둡고 아픈 부분보다는 좀 따뜻한 부분을 읽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인월교 다리 아래 네. 그 벙어리 부부 이야기를 네. 좀 읽어줄까 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느 늦여름 오후 마루에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다가 청포도 한 송이를 따먹고 말았다. 상큼하고 달았다. 나중에 포도 껍질을 발견한 상할머니는 불같이 화를 냈다. 애비 없는 호래 자식이라고 이라는 말을 들었다. 쓸쓸했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마루에 하염없이 앉아있다가 불쑥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나도 모르게 발길은 벙어리 부부가 살고 있는 다리 밑으로 향했다. 다리 밑에 도착하니 호롱불 아래서 벙어리 부부와 그들의 딸인 숙자가 저녁밥을 먹던 참이었다. 숙자와는 같은 반이었지만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다. 나는 말없이 방문 앞에 서서 벙어리 식구의 저녁 식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찌그러진 깡통 속에 동냥해온 밥이 보였다. 벙어리 아줌마가 들어오라고 손짓했고 숙자가 옆을 내주었다. 말없이 숙자 옆에 앉았다. 벙어리 아줌마가 밥을 퍼서 찌그러진 양은 그릇에 담아주었다. 밥은 온갖 반찬에 버무려진 비빔밥이었다. 꿀맛이었다. 그날 나는 숙자 옆에서 잤다. 벙어리 부부는 물론이고 심지어 숙자도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로힌트 미스트리의 적절한 균형, 밑바닥 삶에서 벗어나려는 인도인들의 현실을 통해 절망 속에서도 삶을 지탱하게 만드는 희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 연을 쫓는 아이, 아프가니스탄의 굴곡진 역사를 배경으로 주인공 아미르의 성장통과 아프가니스탄의 현실이 박진감 넘치게 펼쳐집니다. 김인숙의 장편 소설 소현, 격변의 시대 비운의 세자 소현을 중심으로 전쟁이 남긴 상흔들을 생생하고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에밀 라자르의 자기 앞의 생,
사회로부터 소외된 어린 주인공 모모와 로자 아줌마의 사랑을 통해 삶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상처받기 쉬운 부분은 바로 얼굴이라고 합니다. 다른 부분은 다 가릴 수 있지만 얼굴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우리가 타인의 표정을 깊이 살피고 이해하면서 서로 따뜻하게 살아가는 세상은 어떨까요? 책을 삼킨 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